이제 본격적인 창업 준비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헤이스팅스와 마크 랜돌프는 처음에 창업 자금으로 약 200만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물론 나중에는 더 추가가 됩니다만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한 처절한 노력들이 이제 펼쳐지게 돼요. 일단 리즈 헤이스팅스는 본인이 CEO고 벤처 사업가이긴 했지만 투자자이기도 했어요. 이 당시 둘의 관계는 퓨어아트리아의 사장이었고 CEO였고 인수된 회사에서 이제 날아가 버릴 회사에서 있던 마케팅 부사장이었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마크 랜돌프가 구상을 해서 끌고 가는 게 맞았어요. 그 헤이스팅스는 이거를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투자를 하고 자문하는 역할이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합의를 합니다. 헤이스팅스는 일단 투자를 일정 부분의 지분을 투자를 하고 외부 자금을 이제 본인의 인맥과 인지도를 이용해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요. 실질적인 아이템 기획과 이 발전시켜 나가는 경영 업무는 마크 랜돌프가 담당하기로 해요. CEO 업무를 마크 랜돌프가 수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투자받는 부분에 있어서 랜돌프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곳에 다니면서 헤이스팅스가 하지 못하는 이제 나머지 자금들을 끌어모으는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랜돌프가 회상하기로는 닷컴 버블이 한창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헤이스팅스 입장에서는 다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랜돌프 본인은 인지도도 없고 배경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금을 끌어들이는 게 정말 어려웠다고 회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랜돌프의 비범한 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들이댑니다. 일단 무작정 들이대는데 전에 같이 일하던 회사의 상사이자 친구였던 사람을 찾아가요. 가서 다짜고짜 이번에 이런 일을 하는데 25,000달러만 투자를 해줘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내가 이런 말을 바로 던지면 이 사람이 얼마나 곤란하겠구나. 근데 나는 절박했다. 일단 이거부터 해결을 했어야 해 라고 서술을 해요. 실제로 그 사람의 예전 상사 이름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마크 랜돌프한테 25,000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대신 하면서 이 사람은 그때 이 돈을 돌려받지는 못할 거야. 그냥 나의 오랜 친구에게 선물했다고 생각하자. 잃어버린 셈 친자. 이렇게 투자를 했다고 해요. 이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가 마지막에 설명드릴 마크 랜돌프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어요.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초창기 넷플릭스가 7명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적은 인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하나를 다 샅샅이 어떤 사람인지 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다 면접을 보고 아니 이미 알던 사람들을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성이 무엇이고 원하는 게 무엇이고 어떤 일을 가장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모두 알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결국 나중에 마크 랜돌프의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이게 가능하지만 직원 규모가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해지잖아요. 마크 랜돌프의 장점은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요점은 인간미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5,000달러라는 거금을 선뜻 받아낼 수 있었던 거고 랜돌프가 이 전 상사에 이어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투자를 받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경제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도 딱 가서 말을 꺼내는데 이때는 본인이 되게 긴장을 했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요구했던 것처럼 깔끔하게 투자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 제가 이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런 걸 하면 어떻고 이게 어떻게 잘 될 것 같고 라는 식으로 밑밥을 쫙 깔았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못나 보였을까 하고 부들부들 떠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선뜻 25,000달러를 역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머니의 회상은 또 이래요. 그 돈이면 나중에 얘가 뉴욕 인근에 집이라도 한 채 사서 살 수 있겠지.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재밌는 거는 2002년 3년이죠. 넷플릭스가 기업 공개하고 나스닥에 상장되면서 이 25,000달러가 10배로 뛰어요. 250만 달러를 벌어들여서 어머니가 백만장자가 돼버립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자금을 끌어들이는 노력은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제 손을 벌려야 할 차례가 된 거예요. 주변에서 끌어모으는 돈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 차원에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헤이스팅스와는 달리 배경도 없고 실적도 없고 인지도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나한테 투자해달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데 정말 뻔뻔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뻔뻔하게 투자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였냐면은 헤이스팅스가 청소년 시절에 리더십 학교라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 오지 캠핑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 그래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애들을 상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지만 참가자들을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무일푼인 상태에서 도시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1박 2일이었나 2박 3일인가를 살아남으라 그래요. 그거를 해서라도 살아남고 그 이후에 다시 캠프로 복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더라고요. 마크 랜돌프가 그 과정을 아주 절절하게 묘사를 해놨는데요. 처음에는 정말로 입이 안 떨어지더랍니다. 갔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저 사람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지? 이런 실질적인 생각들 하는 거예요. 보통은 창피해서 어떻게 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상황이 주어졌으면 오케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 결론은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자. 내가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고 최대한 정중하게 배가 고파요. 돈을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랍니다. 그러니까 진심을 보여주고 솔직하게 구하는 거죠. 그 마인드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하는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번번이 퇴짜를 맞고 거절을 당하고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다고 해요. 여기서 랜돌프가 하는 말이 그 어린 시절에 구걸했던 경험을 떠올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게 스타트업을 하는데 자기한테 정말 큰 자산이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 뻔뻔함, 용기, 무모함, 그거를 어린 시절에 그 트레이닝을 통해서 받았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그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예상했던 초기 창업 비용을 모으는 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를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 팀을 꾸리는데 처음 초창기 멤버가 딱 7명이었습니다. 마케팅 담당자와 그리고 홈페이지를 관리할 개발자, 그리고 재무 담당자, 홍보 담당자, 이런 핵심 멤버들만 딱 줄여서 7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런칭을 하는데 이 DVD라는 매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이 사전 작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치면은 일종의 소규모 커뮤니티죠. DVD라는 매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직원이 위장 잠입을 해가지고 거기 회원인 척 뭐 해봤는데 이번에 이런 회사가 나온다는데 얘네가 이걸 빌려준다는데 써보면 좋지 않을까? 댓글 알바죠. 댓글 작업. 네. 근데 꽤 성공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DVD를 론칭을 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론 그 전에 이 DVD 시장이 미국에서 완전히 블루오션이었거든요. 블루오션이라기보다는 관심 밖이었죠. 비디오 시장은 이미 블록버스터라고 미국의 유명한 비디오 렌탈 체인이 있었어요. 전국을 거의 그 거대한 미국을 독점하다시피 운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단 얘네들은 비디오만 취급을 했지 DVD라는 매체는 취급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넷플릭스는 그런 면에서 DVD라는 매체에 집중을 했던 거였죠. 책에도 나오는데 그 당시 미국을 통틀어서 자기들보다 DVD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라고 해요. 물량을 확보하고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워서 우리한테 오면은 없는 DVD가 없습니다 하고 귀찮게 빌리러 갈 필요 없이 신청하면은 메일로 발송해주고 우편함에 넣으면은 자동으로 회수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론칭을 하게 되는데 가슴이 떨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버를 만들어 놓고 회원들이 얼마나 몰릴까, 홈페이지에서 어떤 부분이 히트가 될까, 아니면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랜돌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누가 올지도 모르는 파티에 맥주를 계속 쌓아놓고 기다리는 것 같았다. 자, 그랬는데 이제 아침 9시에 서버 오픈을 하기로 하고 서버 오픈과 함께 지역 매체에 인터뷰를 하기로 잡아놨어요.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을 했죠. 인터뷰를 딱 끝내기도 전에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끝내고 딱 봤는데 뭔가 분주하거나 바쁘거나 문제가 생겼거나 이런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당황해서 봤더니만은 직원들이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서버가 다운됐어요. 열자마자 부랴부랴 거기서 카드 들고 차로 몇 분 떨어져 있는 전자기기 상점에 가서 PC를 몇 대를 사와요. 그래서 임시로 서버를 증축을 하고 다시 열었는데 열자마자 또 다운. 몇 번을 서버가 다운이 되면서 첫 시작은 대박이 나게 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거예요.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는 경쟁력이라던가 매력적인 부분을 인정을 받았던 거고요. 랜돌프는 책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담담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숨길 수 없는 뿌듯함과 해냈다라는 그 자부심이 묻어나더라고요. 자, 런칭에는 성공을 했는데 이 사업이 좀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돼요.
회원은 점점 느는데 회원이 늘수록 회사는 점점 적자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 회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이벤트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DVD라는 매체의 인지도를 높여야 하니까 도시바와 소니와 협업을 해가지고 DVD 플레이어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는 넷플릭스의 DVD 무료 렌탈권을 쿠폰 형식으로 끼워주는 서비스를 넣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DVD를 많이 구매해야 되니까 초기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무료로 한번 갖다 보고 난 다음에 재방문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유입은 되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회원 수는 늘지만 적자는 늘어나는 계속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시기적으로 좀 나중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 쿠폰이 또 한번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사고를 치는데 홈페이지 관리 담당자가 트래픽하고 그 수익하는 부분을 비교를 해보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을 해요. 돈이 샌다. 뭔가 이 문제가 있다라는 점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DVD 그 판매 샵을 현장 시찰을 나갔는데 잠깐 돌아보다가 랜돌프가 거기서 쌍욕을 했습니다. 이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쿠폰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박스 밖에 인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DVD를 안 사도 매장 들어가서 딱 보면 쿠폰이다. 그때는 스마트폰 없으니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뭐 넘버만 이렇게 적으면은 매장을 한 바퀴 쓱 돌면서 거기 있는 쿠폰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 놓으니 누군가는 그걸 싹 쓸어가가지고 DVD를 몽땅 빌려다 보고 그래 놓으니까 이게 재구매로는 당연히 아니어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었던 거죠. 초창기에 넷플릭스는 DVD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운영을 했어요. 아무래도 DVD라는 매체 자체가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렌탈에 대한 수요보다는 판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걸 소장을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랬는데 판매 수익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랜돌프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은 판매 수익만 가지고 월 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했으니까 나빴던 건 절대는 아니죠. 그랬는데 헤이스팅스와 랜돌프는 이 늘어나는 판매 매출을 보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넷플릭스는 작은 회사였고 DVD 시장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지금 그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건데 얼마 안 있으면은 아마존 같은 대형 업체에서 분명히 DVD 판매에 뛰어들 텐데 그때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 단순 세일즈로는 차별화가 그렇죠. 안 되는 거죠. 네, 체급이 다르잖아요. 그래 놓으니 장사는 되고 있는데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근데 꽤 오랫동안 이 두 개를 버리지를 못해요. 자,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의 적자는 계속 쌓이니까 뭔가 경영 구조상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될 시점이 왔어요. 그랬는데 마침 아마존에서 먼저 제안이 옵니다. 랜돌프가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어떤 회사가 새로운 사업 영역에 뛰어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그걸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거다. 아마존에게는 넷플릭스가 그런 매력적인 인수 대상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둘을 불렀는데 여기서 이제 랜돌프의 마크 베이조스에 대한 평이 나오더라고요. 1997년, 8년 사이였어요. 아마존은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대규모 회사는 아니었지만 이미 성공한 스타트업이었고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기업이었으니까요. 넷플릭스와는 체급이 달랐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대단한 회사를 만나러 간다라고 해서 기대에 차서 갔어요. 두 사람이. 갔는데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이 사람들은 테이블을 책상을 쓰는 게 아니라 뜯어낸 문짝에다 다리를 달아가지고 그걸 테이블로 쓰고 있고 사무실 구석구석에는 오만 잡동사니가 널려 있고 피자 박스가 쌓여 있고 뭔가 성공한 스타트업의 분위기가 아니라 되게 어수선한 랜돌프가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좀 상상 외의 광경이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베이조스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한 밑밥 깔기였던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명하거든요. 베이조스는 짠돌이 캐릭터잖아요. 좀 좋게 말하면 절약 정신이 투철한 거죠. 이 넷플릭스 채권은 상관없이 그 미국에서 근무 환경 열악하기로 유명한 회사가 아마존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헤이스팅스와 랜돌프가 이제 베이조스를 만나서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처음에는 랜돌프하고 베이조스는 죽이 잘 맞았어요. 둘 다 스타트업을 꾸려서 런칭 시켜본 경험이 있고 그 자체를 즐기는 말 그대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요.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 다 소개하기엔 무리고요. 옆에서 지켜보는 헤이스팅스는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빨리 이 비즈니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스타트업의 발전 과정에 대한 추억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걸 이제 베이조스의 비서였나요? 재무 담당자가 보고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헤이스팅스가 얘기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파탄이 나요. 금액 얘기가 나왔는데 이 이견이 너무 컸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넷플릭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 이상일 것이다 라는 기대치가 있었는데 베이조스는 직접 말을 안 하고 그 비서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였죠.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8자리 숫자의 뭐 낮은 부분일 거다. 우리가 너희를 인수한다면 8자리 숫자의 낮은 부분에서 인수해야 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마 계산이 잘 안 되는데 1,400만 달러에서 1,600만 달러 정도에 인수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크 랜돌프는 사실 그 정도면은 그 당시 넷플릭스 지분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 돈을 받고 팔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손해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몇 천억이니까. 네. 헤이스팅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성공한 벤처 사업가였고 퓨어트리아를 상장하면서 그 표현 그대로 쓰거든요. 8자리의 낮은 자릿수의 금액은 이미 갖고 있는 부자였는데 헤이스팅스한테는 푼돈을 벌려고 그 고생을 한 회사를 넘길 수는 없다 해서 일단 그 회담은 조용히 마무리하고 나와서 거기서 없던 일로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문제는 아마존이라는 기업하고 이 부분을 협업하게 되면은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편했을 거예요. 그 쭉 갈 수가 있었을 테니까. 그런데 넷플릭스는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혼자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넷플릭스의 발전 과정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